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거대한 화학 공장을 몸속에 지니고 있습니다. 이 공장에서는 우리의 감정과 의욕, 집중력, 사랑의 감정까지도 만들어냅니다. 도파민이 기쁨과 만족감을, 세로토닌이 평온함을, 옥시토신이 사랑과 유대감을, 테스토스테론이 공격성과 성욕을, 엔돌핀이 행복감을 가져다 주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너무 많아지면 면역력부터 기억력까지 생활에 큰 지장을 받게 됩니다. 결국 인간의 기분과 컨디션, 행동과 미래까지 호르몬에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반대로 우리가 호르몬 생산을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이 화학 공장의 공장장이 바로 나 자신인 거죠. 맛있는 음식과 선물 등 보상을 통해서 도파민을 만들 수 있고, 명상을 통해서 코르티솔을 억제할 수 있고, 산책과 명상으로 세로토닌을, 운동을 통해서 엔돌핀을 만들 수 있고, 만남을 통해서도 옥시토신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먹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곧 내 몸속 화학 공장의 원재료가 되는 것이죠. 무엇을 투입하느냐가 이 생산품을 좌우하듯이 말이죠. 우리는 내 몸속 화학 공장의 지배를 받을 수도 있고, 반대로 그 화학 공장을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벌써 금요일이 찾아왔네요. 금요일은 원탁의 기자들 만나시는 날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네 번째 대국민 담화를 발표를 했죠. 하지만 경제 그리고 또 이 정국은 좀 더 불안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흔들리는 증시 또 고공행진하는 환율을 잡기 위해서 금융당국도 국민연금까지 나서고 있는데요. 이른바 계엄 청구서라고도 불립니다. 같이 한번 그 비용을 따져보실까요? 또 겨울철 대표 간식 붕어빵이 빠지지 않습니다. 이걸 한 마리라고 해야 될지 한 개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나에 1,000원을 받는 곳도 있다고 하네요. 또 노점 장사에 대한 위법 논란도 항상 이맘때면 나오는데요. 따끈따끈한 붕어빵 이야기도 뜨겁게 같이 한번 나눠보시죠. 오늘의 경제상식 퀴즈도 나갑니다. 통계청이 우리나라 총 가구 수를 조사했는데요. 앞으로 30년 뒤에는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이것이 주된 가족 유형이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전통적인 가족 규모라고 하면은 대부분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4인 가구 혹은 3인 가구를 떠올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앞으로는 혼자 사는 사람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저출생, 고령화 현상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30년 뒤에는 이 가구로 사는 65세 이상 고령자가 2배 이상 증가할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죠. 이 가구를 어떻게 표현할까요? 네. 앞에 뭐 숫자도 하나 들어가고요. 이거 강력한 힌트네. 숫자가 하나 들어간다고. 자, 나 혼자 살고 있는 이 가구한 수가 한 명인 가구를 뭐라고 부를까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이 열려 있고요. 추첨을 통해서 다양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원탁의 기자들 만나보시죠.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원탁의 기자들 만나보시죠. 알고란의 고란 기자, 동아일보 백상경 기자, 서울경제신문 송이라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한 2시간 즈음이었었어요. 저희가 1부에서 2부 넘어가는 시간에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것도 거의 예고 없이 이루어졌었는데, 우선은 저희는 경제 측면에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일단은 대국민 담화를 기자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고란 기자. 대국민 담화가 아니고 대국민 담화가 아니었나. 지금 몇 번째 그 담화를 들어야 되나. 담이 왔다고요. 아, 담이 왔다고? 네네. 웃어야 되는 거예요? 네. 아, 네. 저 집에 가서 웃을게요. 네, 죄송합니다. 네. 백상경 기자는 어떻게 보셨어요?
현실적인 인식이 지금 대다수의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아주 좀 동떨어진 지점에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다시 확인하는 뭐 그런 담화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뭐 사실상 내용들도 뭐 경제 부분에 대한 얘기들 많이 하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핵심 주장들은 거의 이 자기 변론서라고 저는 느꼈거든요. 그 약간 뭐 앞으로 이루어질 어떤 여러 가지 뭐 법적인 법률적 판단들에 대한 자기 주장들을 조금 강하게 심어놓은 그런 담화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봤습니다. 송일아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읽다가 너무 길어서 네, 한번 숨을 이렇게 끊고 읽어야 되더라고요. 장작 7,000자 분량 29분에 걸친 담화였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음주운전으로 엄청나게 큰 대형 사고를 내놓고 자신의 음주운전이 정당했고 겁만 주려고 했다. 그 한 줄로 요약하는 챗 GPT가 요약한 요약본들도 막 떠돌아다니던데 이분이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분석도 이제 챗 GPT, 오 이런 애들이 이제 내놓고 있는데 인공지능들이 상당히 정확한 분석을 내놨더라고요. 한번들 검색해 보시죠. 박현주님이 오늘 경제상식 퀴즈 정답도 맞춰주시면서 요즘 국민들이 코르티솔 호르몬이 폭발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도 성공 예감 들으면서 이 호르몬을 조절 중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이렇게 문자 메시지 올려주시잖아요. 상품이 안 갈 수가 없습니다. 일단 우리가 어제 대통령이 발언한 내용 중에 조금 팩트 체크를 좀 해볼 내용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 몇 가지 좀 한번 짚어볼까요? 백상경 기자. 일단은 뭐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요. 그 일단 차세대 원전, 뭐 양자 기술 이런 것들 R&D 예산이 대폭 깎였다라는 것들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 거대 야당이 성장 동력을 꺼트리는 그런 뭐 어떤 예산 삭감들을 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상황에서 비상경험을 할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사실 좀 꺼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실제로 이번에 예산안이 통과가 된 게 한 4조 1천억 원 정도 4.1조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 있는데 4.1조가 지금 깎여서 어쨌든 통과가 된 부분은 맞는데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도 기자들이 조금 확인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 언론사 기사들을 통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 사실 이렇게 원전 기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R&D 예산들이 사실은 이제 막상 열어보니까 거의 뭐 전액 삭감했다라는 식으로 이제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밝혔는데 사실 이제 뭐 어느 정도 이제 깎인 부분이 있는 것은 맞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SMR 같은 뭐 경우도 이제 안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뭐 소듐 뭐 냉각 고속로라고 그러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뭐 약어로 이제 SFR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요것도 이제 SMR 기술 중에 하나거든요. 이제 근데 이 부분에 뭐 개발을 하는 어떤 그 개발 예산이 한 70억 원 정도 있었는데 이게 뭐 거의 한 90% 이상 깎여가지고 확 줄어든 것은 맞습니다. 근데 사실 그 큰 볼륨으로 봤을 때 그냥 SMR 전반에 대한 사실은 SMR 본체는 이제 우리 한수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었던 이 혁신형 소형 모듈 원자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거거든요. 그 사업 예산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올해보다 뭐 거의 한 뭐 250억 정도가 늘어나서 거의 한 2배 정도가 늘어서 이제 내년도 예산안에는 한 530억 정도로 이제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실 뭐 기존에 있었던 사업비나 예산들보다 좀 더 많이 반영되는 것들도 있고 좀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도 그냥 뭐 윤 대통령의 담화상으로는 뭐 엄청나게 깎였다. 그냥 숫자들이 막 줄어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하나씩 뜯어보면은 사실 그런 부분이 아닌 것들도 상당히 많다. 뭐 이렇게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항상 예산 국회에는 연말까지 시끌시끌했었고 깎이는 것도 있었고 증액되는 것도 있었고 매년 항상 여야가 다툼이 있었습니다만 뭐 그래도 그걸로 계엄령까지 할 줄이야. 사실은 다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게 맞고 그거를 절충해 나가는 게 국회고 여야고 이제 정당인데 그거를 뭐 마치 본인은 국가 수호자, 이제 상대방은 국가 파괴자 뭐 이런 식으로 딱 명명을 해놓고 나만 옳다고 주장하는 저는 좀 굉장히 불편했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재해 대책 예비비 뭐 1조 원을 삭감했다 뭐 이렇게도 비판을 했는데
사실 그 역시 전체 맥락 중에 일부분만 발췌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에 예비비가 2조 원 넘게 편성이 됐었는데 집행률이 30%가 채 안 됐어요. 그러면 당연히 내년 예산을 깎을 수 있는 뭐 그런 좀 설명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그 문장 하나만 쏙 뽑아가지고 이거는 빵원이다. 뭐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나라를 운영하라는 것이냐 이런 류의 변론들이 그냥 30분 내내 이어졌다고밖에 저는 느껴지지 않았네요. 어찌됐든 간에 이게 경제적인 충격으로 다가왔고 그게 지금 계속해서 벌써 이제 열흘째네요. 열흘째 이어지고 있고 일단 숫자로 또 시각적으로 가장 또 체감할 수 있는 게 증시 아니겠습니까? 계엄령 이후에 뭐 그건 빠르게 해제가 됐으니까 근데 탄핵이 한 번 안 된 다음에 증시가 엄청나게 또 충격을 받았었고 최근엔 조금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긴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증시에서는 좀 악재 벗어나고 있다.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악재를 벗어났다기보다는 그 토요일에 탄핵이 부결된 이후에 월요일 증시에서 많이 하락한 건요. 사실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건 불확실성이잖아요. 네. 이게 만약에 그냥 탄핵이 만약에 됐으면 아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이후 수순이 있잖아요. 수순대로 가겠구나라고 하는데 탄핵이 안 된 상황이니까 앞으로 또 얼마나 이게 계속될지 아니면은 이 정권이 이어질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월요일에는 많이 하락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너무 많이 떨어졌다라는 저가 매수 유입. 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연기금이 들어간 거 아니냐, 국민연금이 들어간 거 아니냐라고 의심받는 저가 매수세 유입에 따라서 시장이 반등에 성공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추세적인 반등인지 아니면 급락에 따른 이른바 데드캣 바운스인지는 사실 알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 포브스인가요? 네. 뭐 이제 할부로 이제 나눠서 내게 됐다라고 했잖아요. 청구서가 계엄 청구서가 국민들에게 돌아왔고 네. 그걸 온 국민이 할부로 이제 갚아 나가야 된다. 지금 이 지수도 이제 우리 코스피도 할부로 갚아나가는 지금 수순에 들어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잠깐 이제 국민연금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탄핵 그 한 번 안 되고 계엄 선포 그 이후부터 특히 국민연금이 평소보다 더 많은 돈을 증시에서 순매수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건 좀 어떻게 보세요? 결국은 지금 계엄 사태 이후에 지금 증시가 계속 불안한 흐름 보이고 사실 지금 그 전에도 이제 증시가 뭐 좋은 상황이었다라고 평가하기는 좀 어려웠잖아요. 계속적으로 좀 안 좋은 상태들이 좀 있었는데 여기에 지금 그 계엄 그리고 이어지는 탄핵 정국이라는 굉장히 큰 불확실성들이 계속 쏟아지게 되니까 사실은 그래서 이제 개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계속 이탈을 하고 외인들도 이탈을 하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이제 구원 투수가 등판을 하지 않으면 뭐 안 된다라는 뭐 당연한 지금 뭐 판단으로 지금 건너간 것이고 연기금이 그 역할을 조금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계엄 사태 뭐 지금 한 4일부터 지금 한 10일 뭐 이 정도까지 거의 외국인 투자자만 한 1조 넘게 지금 순매도를 해가지고 나가버렸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연기금까지 뭐 어떤 역할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정말 증시가 더 큰 충격을 받았을 수가 있는데 지금 어쨌든 그 연기금을 통해서라도 요 증시를 좀 방어를 해보겠다. 뭐 이런 판단들이 많이 작용을 한 거죠. 이제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면 그런 거죠. 뭐 특정 국가를 지칭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떤 제3국에 네. 우리나라 돈을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계엄령이 선포가 되고 전국이 엄청나게 혼란스러워졌어요. 그럼 우리나라 돈을 그 증시에 계속 둬야 되느냐? 이건 이제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면 또 그들의 입장이 또 이해가 되기도 하고. 근데 사실 연기금과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 자금이잖아요. 예, 근데 그렇죠. 이거를 이제 뭐 국회의원들 나와가지고 연금이 더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막 그러시는데 이렇게 소방수 역할을 하는 게 과연 맞느냐는 퀘스천이 있는 거죠. 가뜩이나 지금 시장이 안 좋은데 계엄까지 덮치면서 지금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수익률이 연간 기준으로도 지금 마이너스로 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요. 4일부터 12일까지 코스피에서만 연기금이 1조 2천억 정도 순매수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11월 한 달간은 연기금이 2조 원 순매수를 한 걸 감안을 하면 벌써 이제 초반에만 지난달에 절반 넘는 자금이 투입이 된 거예요. 뭐 11월에도 해외에 비해서 국내 시장이 안 좋아서 연기금이 평소보다 더 많은 자금을 투입을 한 거였는데 지금 이번 달 들어서 또 이렇게 좀 떠받들고 기관이 떠받치고 있는 상황이 뭐 바닥을 통과하는 거냐 저는 이렇게 얘기하기는 아직 좀 시기상조가 근데 아닐까. 이제 연기금이 국내 주식을 과거에는 진짜 실제로 기재국에서 전화가 갔다라고 하잖아요. 오늘 얼마어치 사들이라고 이렇게 해서. 한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네. 10여 년 전은 아니고 한 20년 전 아닌가요? 아무튼. 네. 그런데 이제 지금은 그런 건 아닌데
얘기인데 지금 연기금 입장에서도 어쨌든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 비중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자면 그간 국내 주식 비중을 주로 온 게 지금 실탄을 투입할 수 있는 자금 마련의 원천이 된 것 같고 주식 비중이 있기 때문에 이 비중이라고 하는 건 가격이 떨어지면 수량을 늘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는 면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연기금이 사는 건 그야말로 이제 바닥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면도 있고 너무 나쁘게만 보지는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듭니다. 기계적으로 지금 미국 주식은 거의 뭐 지난밤에 약간 조정은 있었습니다만 계속 사상 최고치 가면서 그냥 갖고만 있어도 비중이 비중이 늘어나요. 올라가고 있는 네. 거고 한국 주식은 떨어지니까 더 사야 똑같이 되죠. 갖고만 네. 있어도 비중이 줄어드니까 저쪽을 팔아서 이쪽을 살 수 있는 약간 그런 기계적인 측면도 있고 근데 이게 사실은 국민연금은 타이밍을 보는 자금은 아니죠. 근데 절대적으로 지금 증시가 많이 이제 싸진 측면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쌀 때 사는 것도 국민 노후 자금이 이득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왜 워런 버핏도 자사주 매입 같은 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저평가되어 있을 때 자사주를 사는 것. 그런데 어느 정도 재평가가 돼 있거나 고평가되어 있을 때는 자사주도 회사 돈으로 사지 마라. 오히려 그게 더 손해다. 이렇게 또 조언을 했던 게 있고요. 최근에 증시가 많이 흔들리면서 이야기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증시 안정 펀드입니다. 증안 펀드라고도 하는 거. 이게 10조 원 규모로 조성은 돼 있는데 활용은 안 되고 있죠. 이게 과거 코로나 때도 그랬고 22년도 그 금리 막 올라가던 시절에도 그랬고요. 어떨까요? 증안 펀드는 가동을 하는 게 나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누가 그 시장에 계신 분이 표현하는 게 유니콘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전설 속으로만 들어본. 있기는 있다고는 하는데 근데 아무도 본 사람은 없는. 없어. 라는 건데 이 증안 펀드라고 하는 게 진짜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시장을 밀어 올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 안정시키기 위해서잖아요. 그 증안 펀드가 가동이 될 때가 가동을 한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게 되면 시장이 이제 심리적인 안정을 찾습니다. 아, 증안 펀드까지 나올 정도면 진짜 바닥인가 보다라고 해서 올라요. 그럼 증안 펀드가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유니콘이라는 말을 정도로 가동은 안 된 건데 이번 상황에서도 사실 증안 펀드 나오고 여러 가지 대책이 나온다고 하면서 시장이 바닥을 찍고 약간 올라오는 모습이긴 하거든요. 지금 현재로서는 투입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네. 뭐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자금 조성을 일단 해놓고 기다리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지금 현재 당장 동원할 수 있는 게 뭐 10조 원 규모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당장 동원할 수 있는 건 한 1조 원밖에 안 되고 당장 동원할 수 있는 건 게다가 이제 10조 원 규모를 이게 집행을 하려면 이게 여러 이제 단계를 거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각 회사 이사회를 그렇죠. 거쳐야 되고. 그 단계가 거치는 게 한 1개월이 걸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증안 펀드가 가동이 안 되는 구조도 있는데 이 지금 상황이 워낙 불확실하기 때문에 증안 펀드 얘기가 나왔으니 이참에 한번 일단 자금을 조성을 해놓고 기다리는 게 뭐 기다리는 기회 비용이 발생을 하겠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집행해 놓고 이제 기다리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사실 증안 펀드라는 게 금융 증권 관련 유관 기관들의 자금 또 금융 지주사, 은행 지주사들의 돈을 객추를 해갖고 만드는 거잖아요. 10조 원어치. 근데 이게 아까 류진현님도 글을 올려주신 게 연기금 넣어서 떨어지면 그 책임은 누가 지나요? 이렇게 또 질문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금융사 임원들은 이거 손해 볼까봐. 그렇죠. 괜히 투입했다가 우리 회사로 평가 손실 잡히면 이거 내 책임 아니야 이러면서 또 주저한다 하더라고요.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아니 코스피가 2,300, 2,400일 때 사서 그럼 상대적으로 봤을 때 정말로 이 밸류에이션이라고 하는 거 최근에도 주가 순자산 대비 0.8 몇 배까지 떨어져 있었는데 그런 시점에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 아닌가 이렇게 뒤집어서 볼 수 있는데 이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도 쉽지 않은 결정인 거죠. 그래서 뭐 지금까지 증안펀드 역할을 보면 일단 발표만으로도 심리적인 안정 효과를 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제일 마지막으로 이제 증안 펀드가 실제 가동이 됐던 게 2008년도 글로벌 금융 위기 때였거든요. 2008년. 예. 그 이후로는 없어서 그냥 할 거다 할 거다고 실제로 이제 투입된 적은 없었고, 근데 그때 당시에 5천억 중에서 이제 1,030억 이 실제로 증시에 투입이 됐고요. 당일에 코스피가 한 6% 정도 올랐고 연말까지 한 달 동안에 한 20% 정도 상승을 하긴 했거든요. 그 이후로는 이제 구두 개인만을 통해서 이제 과도하게 패닉세를 방지하는 그 정말 유니콘의 용도로만 사용이 됐는데 이번에는 근데 실제로 시장 자체가 이 계엄 전에도 계속 안 좋았던 그쵸.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개인 자금이 계속 빠져나가고 코스피가 연저점을 계속 경신을 하면서 이게 실제로는 이번엔 투입이 될 거다 이런 얘기들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효과가 있을까?
그래서 더 고민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 이미 사실 늦었죠. 뭐 저점 대비 한 100포인트 벌써 올라와 버렸는데 이종두님이 연기금 매수를 정치적으로만 해석할 게 아닙니다. 지금 저가 매수 기회가 맞죠. 연기금 무시하지 마시죠라고. 물론 이제 거기도 나름의 판단을 가지고 예, 투자를 하시겠죠. 제가 우연히 뭐 국민연금 수익률을 볼 기회가 있었는데 연금 만들어져서 최근 지난해까지 연평균 수익률이 6%더라고요. 26% 수익률 올리는 헤지 펀드면 정말 잘하는 헤지 정말 펀드거든요. 잘하는 그게 이제 주식만이 아니라 채권, 뭐 부동산 같은 이제 대체 투자 등등을 다 섞어서 종합 수익률이니까요. 환율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오늘도 원달러 환율이 한 1,432원, 예, 지금은 또 1,433원 가리키고 있는데 30원대에서 계속 오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환율이면 불안한 상황이 계속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사실은 지금 어제 담화를 기점으로 해서 네, 환율이 조금 안정되다가 다시 올라버리는 네, 그런 형국이 좀 나타났고 사실 이건 증시에도 똑같이 적용이 됐었거든요. 뭐 장 시작하자마자 1% 뭐 거의 가까이 올랐었는데 담화가 나오니까 확 갑자기 또 꺾여버렸다가 예, 뭐 장 마감할 때쯤 다시 올라가는. 근데 이 문제는 결국은 이제 환율이 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같은 경우도 얘기를 했지만 당분간은 이걸 좀 잡기가 어렵다라는 게 거의 중론입니다. 실제로 잡을 수 있는 뭐 여력도 지금 뭐 딱히 없어 보이고 뭐 시장에 어떤 그 변화를 크게 줄 만한 요인들도 지금 보이지 않는 상태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지금 상황이 사실 시장의 불확실성이 일단 제거가 빨리 돼야 그래야 좀 1,400원 뭐 초반대로라도 조금 좀 방어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들 뭐 다들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좀 해소가 될지 뭐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요, 지금. 기존에도 우리나라 거시 경제가 좀 둔화되고 있었던 네.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었던 측면 또 국내 이른바 서학개미를 비롯해서 해외로 투자하려는 그런 자금들이 빠져나가고 있는 국면 그런 게 더해지면서 1,400원 정도였는데 거기에서 이 계엄 직후에 한 30원 이상은 또 더 올라버린 거고요. 근데 사실 이렇게 환율 계속 뛰니까 사실 우리 수출 기업들한테도 굉장히 부담 계속 커지고 맞아요. 있거든요. 사실 뭐 이게 그 달러가 환율이 올라가면은 뭐 수출에 도움이 된다 뭐 이런 분석들도 옛날에는 네. 있었는데 사실은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작용한다기보다는 거의 원자재 뭐 수입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올라가지고 아예 수익성을 떨어뜨리는 쪽으로 많이 작용을 하게 되고 특히나 지금 수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 환율 이 상황에 더해가지고 뭐 한국 상황 괜찮냐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이 불안한 상태를 조금 어떻게 하면 빨리 해소를 할 수 있을지. 네. 그렇죠. 그래서 환율은 방향도 중요합니다만 그 변동폭 이런 것도 되게 이제 중요한 거고 한편에서는 해외에 투자했던 서학개미들 입장에서는 환율이 올라가니까 평가 이익이 커지는 또 더 아이러니한 게 외국환 평형 기금이라는 것도 원화가 약세를 보일수록 원화로 이제 환산이 되니까 흑자를 많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참 이게 아이러니한 거죠. 근데 정말 힘든 곳은 사실 기업 중에서 중소기업들은 정말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수출 중소기업들은 환해지를 거의 안 해요. 그러니까 그게 또 돈이 드니까. 그럼 환율이 정말 조금 몇 원만 올라도 그게 이제 막 그 뭐지 중간재의 비용, 수입 비용이 커지니까 이 기업들은 정말 곡소리 납니다. 근데 이제 이 기업단에서는 이제 환율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충격들이 있고 대비를 못했던 부분도 있고 힘든 상황 맞고요. 저는 이제 개인단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상황을 보면서 그 개인단에서는 한번 자신의 그 투자 포트폴리오가 너무 원화 자산에 집중된 건 아닌지 한번 점검해보는 계기를 마련하셨으면 해요. 지금 점점 이제 글로벌 경제로 되고 있고 우리나라 경제 상황만 의존하기에는 좀 쉽지가 않은 환경이다 보니 자기 자산이 너무 예를 들면 뭐 아파트 그리고 국내 주식 이러면 거의 원화 100% 몰빵이거든요. 그게 아니라 뭐 해외 주식도 갖고 있고 뭐 미국 채권도 들고 있다는 식으로 하든지 어쨌든 자기 자산을 좀 원화 위주에서 다변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게 과거에는 거의 이론에 가까웠었는데 이제는 해야 돼요. 그 자산 배분을 다른 외화로 이렇게 배분을 해놓으시는 분들이 실제로 많이 또 늘고 있어요. 그리고 요새는 정말 클릭 한 번만 하면 그렇죠. 외화 통장으로 미국으로 바로바로 갔다가 중국으로 할 수 갔다가 일본 있어서 거쳐서 갔다가 정말 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네. 좀 다변화를 시켜놓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또 그렇게 다변화가 될수록 원화는 또 약세라는 거. 네. 이게 다 맞물려 있습니다. 그 최근에 금감원장 이복현 금감원장이 또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한 게 언론 보도가 됐더라고요. 사실 이복현 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복심이라고도 그러게요. 꼽히는데 탄핵이 예측 가능성을 높여줌으로 경제에는 더 낫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거는 어떻게 혹시 받아들이세요? 저도 네. 불확실성을 이제 빨리 네, 그래서 제거한다는 오히려 측면에서. 불확실성을 제거해준다는 측면에서 이 지금 상황이 지속되는 것보다는 뭐 매 주말마다 탄핵 결의안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거보다 오히려 그냥 탄핵으로 결정이 나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가 사실 저는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선긋기 하는 물론 건가? 모르겠습니다. 그게 뭐 좀 속뜻은 궁금합니다. 모르겠습니다만 네. 경제적인 측면만 놓고 보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지금 있겠죠. 경제 수장들은 다 약간 선긋기의 느낌이 나는 얘기들을 계속적으로 지금 그렇죠. 하고 있는 네. 상태죠. 네. 아니 왜냐면 이게 지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뼈저리게 느끼시겠습니다만 지금 연말인데도 다들 뭐 분위기가. 송년회 회식 음, 취소하고 맞아요. 길거리에 쇼핑하러 다닌 사람들이 뚝 줄어들고 저희도 24시간 비상대기 하라고 해가지고 언론사도 예, 굉장히 슬픕니다. 그리고 뭐 본인은 별로 상관이 없더라도 이 사회 분위기가 이러니까 약간 꺼리게 되는 경향이 다들 있는 것 같아요. 그쵸. 뭐 지금 뭐 파티할 분위기도 아니고 먹자 마시자라고 할 분위기도 아니고 특히 소비가 좀 늘어나야 할 연말 시즌에 네. 이중고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상황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불확실성. 첩첩 산중으로 조기 대선에 막 이런 것까지 계속 남아 있으니까 막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속보가 날아오는 게 이제 좀 굉장히 아까 그 분처럼 스트레스 지수가 막 높아져서 연말이 좀 그러게요. 돈이 돌아야 되고 원래 하려고 했었던 모임이라든지 송년회만큼은 그냥 지속을 하는 게 사실은 좋기는 한데 좀 어렵습니다. 그 최상목 경제부총리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최근에 최상목 경제부총리 사진이 어디 언론사에 나오는 거 보면은 정말 표정이 너무 침울합니다. 보도된 걸 보면은 그날 그게 뭐 정식 국무회의였는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계엄령 활동 이제 크게 반대를 하고 뛰쳐나갔다라고 이거는 하는 총재가 대신 이야기를 네. 해줬더라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분은 약간 무슨 극한 직업인 것 같아요. 저희 정부 공무원이 극한 직업 같은 게 본인이 경제부처에 뭐 팀장, 뭐 과장, 뭐 차관 이렇게 있을 때 탄핵을 3번이나 경험을 한 전무후무한 기록이 아닐까 싶은 그 생각이 과장 들어요. 시절에 노무현 전 대통령 네네. 이때는 탄핵 소추만 되고 실제 탄핵은 안 됐었고 기재부 1차관 그리고 때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기재부 1차관이었고요. 그때는 물론 이제 혐의 없다라고 종결이 되긴 했습니다만 아마 그래도 이제 이분이 직위가 더 높았으면 혐의가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직간접적으로는 2번째, 완전히 간접적으로는 3번째인데 이것도 관운이라고 해야 될지 이거 관운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관원은 갖고 싶지 않네요. 그러게요. 근데 지금 뭐 이것도 이제 하는 총재가 대신 이야기한 걸로 보면은 금융위원장, 금감원장, 경제부총리까지 다 사퇴해버리자라고 최상목 부총리는 이야기를 했었다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또 그분들은 사실상 자리를 비워서는 안 되는 분들이고 어쩔 수 없이 끝까지 자리는 지켜야 하잖아요.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경제 수장들의 이야기들이 우리 한국 경제의 펀더먼털은 아직 견고하게 있고 그래서 지금 일시적인 어떤 이런 상황들이 있지만 이 불확실성이 조금 빨리 해소가 되면은 사실 이복현 원장의 뭐 얘기도 그 마찬가지의 얘기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불확실성이 빨리 제거만 되면 우리 경제가 가지고 있는 기초 체력을 가지고 빠르게 회복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좀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근데 이게 지금 사실 좀 주목해야 되는 것들은 그 대외적인 상황들이 지금 굉장히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이고 국면이 지금 바뀌는 부분인데 지금 이 리더십이 흔들렸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특히나 지금 제일 큰 문제는 지금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당선인이 대통령이 되는데 이 경우에 지금 미국이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경제 정책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런 부분들을 이미 많이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정작 미국의 어떤 새롭게 들어설 트럼프 행정부의 사람들과 우리 정부가 지금 정상적으로 대화를 할 수 있느냐. 사실 우리 지금 자동차 업계나 반도체 업계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수출입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첨예한 이슈들을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인데 뭐 그런 것들이 지금 이 모든 불확실성에 끌려가면서 제대로 논의가 안 되고 있고 그냥 일반 기업들의 어떤 대응으로만 지금 끝나고 있는 상태인데 뭐 근본적으로 어떻게 좀 조치들이 필요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어제도 외신에 나왔습니다만 미국 그 관계 당국자 이야기였는데 이름은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만 세계 각국에서 다 물밑에서 트럼프 팀하고 협상을 하려고 다 지금 줄을 서고 있고 막 시도를 하고 있는데
한국은 지금 그런 게 없다.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뼈 아픈 상황이죠. 이게 외신 제목만 봐도 가슴을 막 훅훅 찌르는 제목들이 너무 많아서 뭐 포브스는 윤석열의 절박한 스턴트 쇼가 대한민국 GDP 킬러다 이런 제목의 GDP 예, GDP 킬러라는 외신의 시각. 예, 참 그리고 또 얼마 전에 그러니까 어제였죠. 윤 대통령의 그 담화 때 이제 중국인 간첩을 이제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또 이제 중국과의 관계가 또 더 악화되는 그런 또 흐름으로 가고 있고 아무튼 좀 빨리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한성진님 200인 정도 되는 중소기업 단위입니다. 원래 이맘때쯤이면 송년회다 회식이다 부서마다 연말에 1년 동안 수고했다고 격려하는 기간인데 일단 미뤄졌네요. 신년회는 할 수 있을런지요. 유유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박영은님 한국의 이미지 실추는 금액으로 환산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기 전에 그래도 연말이 아니고 저희는 상시 드리는 선물 드리기 위해서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립니다. 혼자서 살림을 하고 있는 가구, 가구원이 단 한 명인 가구를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가족의 숫자가 점점 줄어드는 건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라고 합니다. OECD 국가들의 평균 가구원 수가 2.46명에 불과하다고 하네요. 근데 그 평균 가구원 수 그래도 우리나라는 좀 많은 편이라고 합니다. 2015년 기준으로는 멕시코, 튀르키예 등에 이어서 6번째로 가구원 수가 많았다고 하고요. 한국의 경우가. 그런데 22년 기준으로는 2.26명까지 우리가 떨어졌고 약 30년 뒤에는 1.81명까지 줄어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가구일까요?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6672님 저도 인 가구입니다. 오늘도 언제나 경제 정보로 성공이 가까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이경아님 우리 딸이 타지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어요. 혼자 사니 구속받는 게 없어서 너무 좋대요. 근데 혼자가 너무 편해서 결혼 안 할까 봐 걱정도 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정답은 예, 네 글자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이나 KBS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7857님 정답 한 명 가구. 우리 좀 통계적으로 좀 쓰는 그 표현을 좀 이건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답이 아니에요. 네. 저희가 좀 냉정합니다. 네. 선물이 걸린 거기 때문에. 엄격하네요. 농담이고요. 그래도 오답이라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기자분들은 올겨울 들어서 붕어빵 드셔보셨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길거리 붕어빵이 아니고요. 예. 카페에서 파는 붕어빵을 먹어봤습니다. 붕어빵을 사 먹는 장소도 그리고 바뀌었네요. 저는 네. 아이들이 붕어빵을 좋아해가지고 그 간편식으로 나온 붕어빵을 사서 항상 그 에어프라이어에 돌려서 주거든요. 간편식으로도 나오고. 근데 그게 그 맛이 아니에요. 맞아, 그쵸. 맞아, 길거리에서 이 맛이 아니에요. 한입 배움을 다 혀도 좀 데이고. 이게 약간 고급화 날씨가 추워야 됩니다. 맞아, 맞아. 맛있게 먹으려면. 고급화됐다고 하는데 옛날 맛이 안 나더라고요. 고급화된 거는 왠지 옛날 맛이 안 네. 나죠. 김은희 님도 아직까지 만난 길거리 붕어빵을 못 먹어봤네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요즘에 붕어빵 파는 곳을 찾아보기 힘들죠. 길거리 가면 많이 보이는데 요새는 정말 찾기 힘들고요. 제가 최근에 본 거는 이제 길거리 이렇게 노점상처럼 이렇게 세워진 게 아니라 왜 트럭 있잖아요. 트럭이 잠깐 저희 집 근처에 이제 주차를 해가지고 그때 봤지 그걸 제외하고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왜 붕세권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네. 역세권처럼 붕어빵 파는 곳. 그래서 걸어- 사람들끼리 걸어서 살수 지인들끼리 있는. 공유하기도 하고. 맞아요. 지도도 등장했잖아요. 지도가 대동 붕어빵지도 뭐 이런 식의 약간 굉장히 재밌는 것들이 많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대동 붕어빵 지도. 네. 그 재밌네요. 그만큼 예전보다는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고. 근데 대표적으로 물론 이제 뭐 호떡도 있고 군밤, 뭐 군고구마도 있기는 합니다만 붕어빵 자리를 찾아봐야 되는데 대부분은 노점상일 수밖에 없고요. 이분들이 그러면 과거보다 어떻게 영업하기가 더 힘드셔서 안 나오는 걸까요? 원인이 뭘까요? 그럼요. 이게 붕어빵 장사가 예전에는 보면은 그 왜
대학 입학 시험을 친 고등학생들이 겨울철 아르바이트로 이 기계를 사다가 맞아요. 많이 했대요. 얘네 빌려주는 데 네, 있었어요. 맞아요. 예. 그걸 이제 빌려주면 그 빌리는 값만 내면 되고 그리고 뭐 원자재 값을 싸니까 본인이 노동력만 투입을 하면 상당히 쏠쏠한 부업이었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됩니다. 일단 첫 번째로 노점상은 불법이고요. 장소 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 빌려주는 붕어빵 기계 값은 뭐 그대로일지 모르겠지만 원재료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밀가루, 팥, 설탕 다 올랐습니다. 감당이 안 돼요. 근데 원재료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붕어빵 하나에 1,000원이라고 하면 1,000원은 받아야지 뭔가 이문이 남는데 1,000원이라고 하면 심리적인 저항감이 있잖아요. 무슨 붕어빵 하나에 1,000원이야. 라니까 생각보다 잘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장사하기가 원재료 쉽지 않죠. 가격 때문에 가격은 높여야 되는데 가격이 올라갈수록 사람들은 안 사 먹고 최근에 거의 하나에 1,000원이에요? 네, 거의 1,000원 해요. 정도. 네. 그러니까 사실 붕어빵이 3개에 2,000원 정도 할 때가 좀 한 최근 네, 솔직히 말하면 작년 원탁의 기자들에서도 이 얘기 했었거든요. 네. 근데 작년에는 3개에 2,000원입니다. 너무 비싼 거 아닙니까?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닙니까? 이 얘기 했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에 1,000원이라고. 싸우게 느껴져. 3개 2,000원이면 저 정도는. 세개 이거 2,000원 불과 1년 전 네, 근데 얘기인데. 한 개 1,000원은 좀 저도 부담스럽네요. 네. 그 정말 잉어빵 아니고 예, 옛날 얘기지만 진짜 붕어빵이? 많은 분들이 한 그 1,000원에 10마리 이런 것도 사실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연말이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어릴 적, 진짜 어릴 네, 적에. 진짜 어릴 적에 그런가? 그랬었고 이게 점점 그 기억들이 이제 좀씩 업데이트가 되더라도 그래도 작년에 진짜 그 3마리 2,000원까지는 약간 그게 마지노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한 마리 1,000원 이래 버리니까 정말 약간 뭔가 각박한 느낌도 들고. 근데 이게 정말 뭐 기후 변화가 진짜 이 붕어빵 가격에 정말 직접적인 영향을 기후 변화까지? 네, 이게 사실 팥 가격을 보면은 이제 지난 2일 기준으로 보면은 팥 가격이 40kg당 71만 원 정도인데 이게 전년 대비 60% 정도 상승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작물에 비해서 이제 생산성이 안 그래도 팥이 좀 낮은데 그래서 재배 면적이 계속 감소를 하고 있는데다가 최근에는 이제 집중 호우까지 내려가지고 이게 생육 초기의 피해를 보면서 재배 면적이 더 크게 감소를 했대요. 팥 가격이 많이 올랐구나. 그래서 팥도 오르고 또 밀가루도 그쵸, 오르고 다 오르니까 이제 원재료 값을 감당을 못하니 또 그 밑에 가스불 네, 필요하네. LPG 가 맞아요. 많이 그거 가격이 다 올랐어 다. 아, 지금 곳곳에서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세홍님, 전주에선 아직 3개 2,000원입니다. 아, 전주 어디시지? 이은정님, 저희 동네는 3개 2,000원이에요. 그리고 7601, 자양 전통시장은 한 마리에 500원입니다. 오. 팥, 슈크림 양도 많습니다. 오. 지금 그리고 1715님, 대전에 대전역 앞으로 300m만 직진하면 1,000원에 4개입니다. 오. 1,000원에 4개? 1,000원 4개는 좀 혹시 불가능한 그거 가격 아닙니까? 그 아닌가요? 엄지 손가락만한 거? 아, 미니 붕어빵. 미니 붕어 붕어빵? 같은. 근데 그냥 그 노멀한 크기의 붕어빵인데 10개, 1,000원에 4개면은 이건 좀 아는. 와, 줄 엄청 서겠는데요? 꼬리까지 팥이 안 들어가 약간 있지 좀 않을까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박리담일 수도 있어요. 박리담일 수도 근데 있어요. 그래도 1,000원. 8513님은 중학교 2학년인 저희 딸은 친구들끼리 SNS로 붕어빵 파는 곳 위치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더라고요. 아, 근데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단속 때문에 매일 위치가 바뀐다고 하네요. 왜? 이 노점상이 불법이라서요. 그리고 요게 지역에서 이제 점포 그 가게를 하시는 분들이 또 신고를 하신다 하더라고요. 왜냐면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가버리니까. 그래서 결국은 참. 이게 사실 박리담에도 좀 힘든 게 이렇게 박리담회로 막 팔다가 신고를 한번 당해서 과태료를 한번 내거나 이렇게 되면 사실 남는 게 박리담회로 벌었던 수익이 거의 다 그냥 남는 게 없이 날아가 버리니까 사실 좀 그런 부분도 가격을 낮추기가 좀 힘든 부분이 근데 있죠. 이게 또 그렇게 점포에서 임대료 내고 장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앞에서 노점상이 손님들 뺏어가면은 속상한 거고. 근데 이 노점 하시는 분들도 우리도 어디선가는 장사는 해야 되는 거고 뭔가 절충점 이런 거는 없을까요? 그래서 보통 이게 만약에 서로 겹치는 영역이 아니다라고 하면 예를 들면 뭐 음식과 관련된 아니면 붕어빵은 뭐 사실 디저트로도 먹을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 가게에 자기가 그 점유하고 있는 지분 예를 들면 주차장 같은 곳이요. 그곳에다 오히려 붕어빵이 그 노점상 분들이 월세를 내고 거기서 이제 자리를 잡고 영업을 하시면 붕어빵 먹으러 들렀다가 이 가게도 올 수 있는 거니까 맞아요. 샵인샵 느낌으로 해서 윈윈 효과가 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1814님은 저희 집 아파트에 매주 목요일 날
순대 파는 아저씨가 오고 수요일은 호떡 파는 아저씨가 옵니다. 그러니까 왜 아파트에서는 정리가 네. 그 뭐라 그래 주민회 이런 데서 주민 입대위나 그쵸. 이런 데서 그 요일별로 단지 무슨 안에 푸드 장을 트럭을 서게 하는 정기적으로 이제 네. 장이 서도록 하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그 요즘 노점상은 어떻게 현금만 받나요? 계좌이체를 많이 받던데요. 맞아 계좌이체를 제일 네, 많이 네. 받아요. 계좌이체. 네. 그렇죠. 요즘 현금 들고 다니시는 네. 분들 없으시고 또 그 신용카드 단말기를 하려면 또 사업자를 그쵸, 내고 하셔야 그쵸. 되는데 약간 좀 회색지대에 있는 거네요. 네. 그래서 그냥 보이는 데서 아예 그냥 앞에 이렇게 붙여놓으신 네, 경우도 계좌번호 몇 많고요. 번. 명함을 아예 하나 만드셔가지고 명함을 보고 이렇게 넣어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근데 또 그 계좌번호 적혀 있으면은 그걸로 또 이제 나쁜 짓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 왜 계좌번호 공개돼 있으면 거기에다가 돈을 입금해 놓고 이거 보이스피싱 계좌다라고 와. 허위 신고해 갖고 그 동결되게 해 놓고 물론 이제 그거를 풀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기는 했습니다만 그렇구나. 별일이 진짜. 다 있습니다. 진짜 별일이 다 있네요. 그 노점상 연합이라는 곳이 있어요. 노점상 생계보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도 했거든요. 그러게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점포 임대료조차도 내기 힘드신 분들이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노점상을 하시는 건데 뭔가 좀 방법적인 걸 또 찾아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많은 지자체 단위나 아니면 이제 그 정부에서 이제 그런 사업들을 주로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특정한 공간에서 정상적으로 월세를 내면서 그다음에 뭐 그 어떤 세금들도 이제 잘 내고. 잡히게끔 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서 이쪽에 와서 장사를 하셔라라고 하는데 사실 이런 경우에 이 그 노점상을 실제로 하시는 분들하고 많이 충돌하는 부분이 공무원들이 지정해 준 데서는 절대 장사가 안 된다. 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사실 이분들이 수익성을 이렇게 높게 이렇게 가져가기가 이미 힘든 상태에서 노점을 하고 계셨는데 거기서 월세까지 다 내고 세금까지 다 내면은 우리가 먹고 살 게 없다. 그럼 가격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럼 누가 사냐? 이런 그 되게 공전하는 얘기들이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사랑하는 붕어빵을 1,000원 미만으로 지키기 위해서라도 뭔가 조금 합의가 잘 이루어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사실 이제 하게 붕어빵이 이제 상징적인 맞아요. 존재이기도 하기 때문에 한 10여 년 전부터는 서울 시내에서 그 구두 네. 수산점을 비롯해서 좀 체계적으로 좀 바뀐 것들이 네, 분식집이나 있기는 하죠. 분식집도 네. 마찬가지고. 유성환님이 저희 동네에는 붕어빵 노점이 3개나 있는 붕세권에 살고 있습니다. 부럽습니다. 붕어빵 노점이 3개나 있다. 거의 트리플 붕세권 아니죠, 이 정도. 거의 아파트 분양 전단지에서 볼 수 있는 트리플 트리플 붕세권. 붕세권. 아이고 그래도 따뜻한 맛난 음식도 많이 또 사 드시길 또 바라겠습니다. 알고란의 고란 기자, 동아일보 백상경 기자, 서울경제신문 송일아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 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무드 등 미니 가습기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이 추운 겨울에 특히나 더 힘드신 분들 계실 겁니다. 물론 이제 노점상도 힘드실 테고 야외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힘드시겠습니다만 아예 노숙을 하시는 분들도 특히 이제 겨울에는 건강을 또 잃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 노숙인들을 도와주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직업적으로요. 오늘 직업의 세계에서 35년째 묵묵히 노숙인 관리를 해온 분을 만날 텐데요. 한경 비즈니스 강홍민 기자에게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솔직히 노숙인 관리인이 있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근데 이분은 35년째 노숙인들을 도와주고 있는 분이에요? 그렇죠. 이게 직업적으로요? 맞습니다. 이분이 1989년에 네. 중랑구청 이제 기능직 공무원으로 임용이 돼서 예. 한 2년쯤 후에 사회복지과로 발령을 받으면서 이 노숙인 관리 이 직무를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 당시만 해도 공무원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노숙인이나 이제 동네에 있는 불황인들을 선도하는 업무를 했어요. 근데 이분 역시 이제 그 일을 하다가 아예 사회복지과로 발령이 난 거였고요. 이분이 올해 그 53년생. 네. 올해로 72이신데 오. 한 10년 전쯤에 정년퇴직을 하고 중랑구에서 이제 대체할 사람이 없다. 그러면서 이분을 공공근로계약직으로 제안을 해서 지금까지 중랑구의 노숙인 관리를 해온 분이었고 그 동안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뭐 수천 건의 노숙인 민원을 해결하고 그리고 이제 노숙인 계도 관리 공무에서는 굉장히 베테랑으로 꼽히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70이 넘으신 나이에도 아직까지. 이야, 현역. 대단하시네요. 근데 요즘처럼 추운 겨울에도 특히 이제 노숙인들 돌보려면 밖에서 많이 일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부분 이제 야외에서 보내게 되는데 중랑구 면목동에 가면 이제 면목역 광장이라는 곳이 있어요. 네. 주로 이곳에서 근무를 하고요. 인터뷰 당시에 이제 제가 직접 가보니까 역 광장 주변에 이 3, 3호 앉아서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았거든요. 노숙인들. 노숙인은 아닙니다. 근데 노숙인으로 좀 보이는 그런 분들이 좀 많았는데 이분이랑 같이 이렇게 지나가니까 형님, 어유 어쩐 일이세요? 그러면서 인사를 다 하시더라고요. 뭐 35년째 그 일을 하셨으면 그러니까 웬만한 분들은 이제 다 아는 상황이었는데 야. 뭐 현재는 중랑구에는 그 노숙인들이 그리 많지는 않지만 IMF 때는 굉장히 어마어마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제 노숙인들이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옮겨 다니는 그런 생활을 하시기 때문에 뭐 어디서 온지도 모르는 이런 노숙인들이 문제를 일으키면 뭐 그 문제를 해결하고 뭐 환자가 생기면 병원을 데려다주는 어떻게 보면 이제 키다리 아저씨 역할을 이분이 한 셈이죠. 노숙인들의 대부시네요, 거의. 노숙인 관리하다 보면 이게 어떤 뭐 프로세스 같은 게 있을까요? 일의 절차라든지 뭐 보고 시스템 이런 게 따로 있을까요? 네, 있었습니다. 이 면목역 광장이 지하철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유동인구가 좀 많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민원이 좀 자주 발생하는데 그걸 일일이 이제 체크하고 민원 발생하면 뭐 단속도 하고 그리고 이제 어떠한 뭐 일이 발생했을 때는 사진 촬영을 해서 그 근거를 남기고 뭐 새로운 노숙인이 왔다. 그러면 이제 인적사항을 체크해서 구청에 보고하는 시스템을 하고 있었습니다. 뭐 개인적인 경험을 좀 말씀드리면 저도 대학교 때 아르바이트로 뭐 백화점에서 보안 요원 이런 거 아르바이트를 좀 했었거든요. 오. 겨울 방학 때. 어울리네요. 근데 거기가 전철역 기차역이 있는 그 역사에 있는 백화점이었어요. 그래서 노숙인들이 추우니까 백화점 안으로 계속 들어오시는 거예요. 네. 그분들을 이제 밖으로 모시는 게 주요 업무였습니다. 근데 되게 좀 힘들죠. 굉장히 힘들죠. 거칠기도 하고 그분들이 좀 취해 있기도 하고. 근데 이분도 35년째 하고 계시는데 노숙인 관련 일을 하실 때는 처음부터 이거 되게 쉽지 않았을 텐데요. 그렇죠. 보통 이제 노숙인들이 이 경계심이 높고 그리고 이제 음주가 잦다 보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주변에 좀 피해를 좀 많이 발생하게 만드는데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야 되니까 늘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전에 좀 그 한 일례로 에피소드를 들었는데 네. 질이 좀 나쁜 노숙인 무리가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를 정리하기 위해서 이분이 갔더니 무서울 텐데. 갑자기 그 술 취한 노숙인이 예. 네가 이분 이름이 이제 이명식 씨거든요. 네. 네가 이명식이야? 네가 이름도 뭔데 왜 알고. 노숙인들 일에 참견을 해?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빈병을 깨서 위협을 막 이렇게 들이밀었다고 해요. 어머나. 이분도 이제 좀 무서웠지만 대뜸 그래 그럼 한번 해봐라. 라는 식으로 진짜. 옷을 벗고 막 이렇게 더 이제 세게 나갔더니 그분이 이제 형님 아이고 죄송합니다. 야, 길을 꺾어버리셨네. 그렇죠.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좀 많아서 좀 필요하다고 합니다. 진짜 노숙인들의 대부시구나. 와, 근데 사실 이런 위험한 순간들도 있는 거고. 근데 어떻게 보면은 노숙인들이 이 이명식 선생님을 받아들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마음을 어떻게 돌렸을까요? 아무래도 그 노숙인 분들은 생활 환경이 좀 어려운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분의 이야기를 주변에서 좀 꾸준히 듣고 하는 게 좀 도움이 됐는데 사실 좀 노하우가 있었는데요. 노숙인들 중에는 이제 기초생활 보장 대상자로 등록이 안 된 분들이 굉장히 많답니다. 이게 어떻게 신청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본인이 뭐 해당되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그 요건이 되면 구청에 데려가서 뭐 신청해주는 이런 실질적인 도움을 많이 줬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 노숙인들도 좀 믿고 따르게 되고 이게 소문이 퍼지면서 조금 더 이분의 생활 반경이 좀 더 넓어지는 거였죠.
지금 9588 쓰시는 분께서 저도 무료 급식소에서 봉사를 하는데 누님 하는데 요즘 많이들 안 보여서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이렇게 또 좋은 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 노숙인 분들이 어떻게 기초생활보장 그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까? 이게 또 자격 요건이 좀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 제도가 이제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이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을 이제 받게 해주는 기초생활 보장 제도인데 기본적으로 생계 급여를 받으려면 이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이제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 받을 수 없을 때 지급이 가동한 제도고요. 예. 기준 중위소득 32%에 해당이 되는데 이 대상자가 되면 1인 가구 기준으로 약 한 71만 3천 원 그리고 2인 가구로는 한 117만 8천 원 정도를 정부로부터 지급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것도 이제 구청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또 도움을 주시는 거고요. 최근에도 도움을 준 사례가 있다고요. 네. 얼마 전에 이분에게 이제 어떤 생활고에 시달리는 여성분이 이제 찾아왔는데 네. 이제 이분을 딱 보니까 배에 복수가 차서 당장 병원에 가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 가는 상황이었대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노숙자들만 받아주는 이런 병원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을 데려갔는데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가망이 없다라는 얘기를 듣고 좀 알아보니까 이 여성분이 예전 남편과 이혼을 했는데 서류 정리가 안 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기초생활 대상자가 안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호적 정리를 빨리 권유를 하고 필요한 서류를 마련해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이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로 만들어줬다고 합니다. 아이고. 이분이 사실 이 역할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이럴 땐 진짜 보람 되시겠어요. 그렇죠. 또 반대로 또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분이 이제 그 중랑구에 어떻게 보면 터줏대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알던 노숙인들이 이제 뭐 사망했을 때 굉장히 힘들다고 하는데 밖에서 자다가 사람이 이제 사망을 하게 되면 이 일을 좀 이 일에 대한 책임 소지도 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복잡하고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간적으로도 좀 마음이 안 좋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좀 미연에 방지하는 역할도 하는 거죠. 혹시 좀 보완됐으면 하는 제도나 정책들도 들어보셨다고요? 네, 요즘에는 워낙 노숙인 관리가 잘 돼 있어서 뭐 지원도 그렇고요. 이분이 뭐 굉장히 예전보다 뭐 좋아졌다고는 하는데 하나 바라는 게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노숙인들이 이제 병원 갈 때는 보통 이제 굉장히 심각하거나 죽기 직전에 이제 가는데 진료비가 1,000원 아니면 10,000원이라도 밀려 있으면 이 병원에서 진료가 안 된답니다. 받아주지를 못해서 이분의 개인적인 뭐 생각으로는 병원 입장도 알겠지만 먼저 급한 사람부터 좀 치료를 하고 병원비는 추후에 이렇게 좀 처리하는 시스템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뜻한 분을 만나보셨습니다. 한경비즈니스 강홍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곽재식 작가와 함께 뿌리 깊은 제조업 시간으로 돌아옵니다. 재미있는 과학 이야기가 또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시 뉴스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뵙겠습니다.